각하 3번 배웅한 방송 다스베이다 제 158회 시작하겠습니다. 약해. 자, 158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시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머리 싹 하셨네? 자, 그 선거 얘기 큰 틀에서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예. 먼저 보궐 한번 졌다고 이제 충격이라고 하는데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오버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얼굴이 매우 편안해 보이죠? 평온해 보이고. 동안으로 바뀌었네. 선거를 민주당이 최근에 4번 연속 이겼죠. 그러니까요. 충격적인 패배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고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가 왔다고. 충격적이지. 노태우 다음에 3당 합당 김영삼이었어요. 충격적이지. 그리고 노무현 다음에 이명박이 오고 심지어는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도 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전국 선거를 계속 졌다고. 민주당이 이기기 시작한 건 근래예요. 20대 총선 때 딱 한 석. 이긴 그때부터 4연속 전국 선거를 이겼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당 사상 최초예요. 네. 보궐을 한번 충격이라고 하면 연속 전국 선거를 진 보수는 어땠겠어? 지금 마음 곱하기 한 400배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졌잖아, 모조리. 그래서 먼저 말하고 싶은 대목은 선거에 깔린 마음의 흐름이 있다. 큰 선거는 그걸 읽어야 돼요. 개별 요소, 부동산도 얘기하고 많은 걸 얘기하잖아요. 20대도 얘기하고. 그 요소들의 한만으로는 큰 선거는 결정이 안 된다. 마음의 큰 흐름이 작동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마음은 항상 결핍을 메우는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이 결핍된 마음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보수 지지층에서는 4번 연속 패하면서 이 결핍이 누적됐다고. 네. 이 누적된 마음에 LH 사태가 방아쇠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결집된 마음이 흐를 물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단일화라는 물길이 딱 나자 그리로 분출된 거예요. 다른 요소들은 그 위에 올라탄 겁니다. 그렇게 결핍을 메우려는 보복 투표가 이게 베이스에 깔려있는 동력이에요. 큰 마음이거든요. 응어리진. 이번에 이렇게 탁 분출된 게 다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견제 심리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데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늘 한 50%에서 60% 사이에는 늘 견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10명 중에 5명은 늘 견제 심리.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강해요, 아주. 그러니까 특정 세력이 독주하는 거에 대해서 탐탁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방선거 압승했을 때 그 다음 한 일주일 만에 대통령 지지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총선에서 압승했을 때 그 다음에 대통령 지지도 뚝 떨어집니다.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뚝 떨어진 거. 너무나 압승했네. 너무 몰아줬네. 이런 어떤 기저가 늘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2월 말까지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대 나경원, 박영선 대 안철수 해보면 박영선 후보가 40에서 45% 정도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2월 말까지는 짱짱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월 2일 날 LH 사건이 터졌고 3월 4일 날 윤석열이 사퇴하고 오세훈이 당내 경선에 승리합니다. 흐름을 저쪽은 잘 탔어요. 원래 선거를 이길 때는 모든 게 짝짝 들어맞거든. 잘 들어맞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깔려있는 견제 심리가 있었는데 이게 심판 정서까지 강하게 옮겨붙지는 않았던 상태가 2월 말까지예요. 여야가 힘이 팽팽했어요. 선거 여론조사를 해보면. 근데 이제 3월 초부터 그게 이제 심판 정서로 LH 문제부터 시작해서 옮겨붙었고 윤석열 사퇴를 하면서 야권 쪽에 구심점이 형성이 됐고 오세훈의 당선은 국민의힘이 변할 수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좀 줬어요. 이런 것들이 맞물렸고 결국 3월 초에 사실 결정이 된 선거였죠.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그때 벌어진 걸 선거 직전까지도 좁히지를 못했어요. 원래 안 될 때는 모든 게 다 잘 안 되는 법인데 그렇습니다. 큰 흐름을 메가 트렌드라고 부르는데 열린민주당과 단일화는 그 큰 메가 트렌드에서 관점에서 보자면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이건 원샷으로 끝냈어야 돼요. 하루에. 근데 한 10여일간 크리티컬 시점에 이제 언론에 사라지면서 상대가 미디어 독점할 수 있는
공간을 확 열어줬죠. 그때 이런 선거 모멘텀을 한 번도 되찾지를 못했어요. 또 정당 요인으로 4번 연속으로 이기다 보니까 네. 하던 대로 하면 이긴다고 생각한 아니라는 측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LH 사태 이후에 그 신속하고 과감한 발표들이 없었죠. 매치를 끌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닫았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정한 거예요. 이번에 회초리를 집권 여당 쪽에 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지난 총선처럼 아주 예민한 상황이었으면 그 대응도 굉장히 신속하고 예민하게 했겠지. 아니라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난 총선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에 전국 지역구를 시간대별로 인구 이동량 분석 해가지고 각 후보에게 언제 유세를 하라고 어떤 지역에서 그런 정도의 철저함 데이터로 제공을 했죠. 예. 네. 근데 거꾸로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카페 채널 같은데 쭉 후보가 돌면서 마치 그 지역구 시간대별 인구 이동량 분석하듯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준비를 했고 앞으로 대선에서는 지난 총선 때 양정철 모델 이런 거 재구축해야 되고 세부 요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20대론도 나오고 페미론도 나오고 그래서 뭐 20대 때문에 졌다는 얘기도 한동안 막 돌았는데 지난 지방선거하고 그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20대에서 진 게 아니에요. 코 지지층도 다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분출하는 이 보복 투표에 올라탔고 이쪽은 권리당원도 투표를 안 한 사람이 많다고. 네. 서울에서 민주당이 항상 총선에서 이기던 지역에서도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이 안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이걸 20대만 붙들고 있으면 그것도 시야를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 20대 문제는 누가 대변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서 있어야 하거든요. 정치인들 중에.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도 있지만 누가 대변할 거냐.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초선들 용감하니까 초선인 거예요. 그렇게 봐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근데 지난 지방선거 각 지역구별 득표율이라든가 세대별 득표율 정도는 분석하고 나서도 나섰어야 한다. 이게 겨우 조국을 꺼내들고 나온 거 이건 정말 게으른 분석이에요. 뭐 야당과 협치, 뭐 상임위원장 뭐 분배를 다시 한다 이런 얘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독선적인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지는 않았어요. 부동산에 대한 무능 이 부분은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지금 문제가 됐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자기 느낌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게을렀다. 그리고 뭘 알아야 되냐면 본인들이 어떻게 당선됐는지 이해가 부족해요. 작년 4월 그 초선들을 당선시킨 여러 힘 중에는 서초동에 100만이 모이게 만들었던 조국에 대한 연민, 그로 인한 결집, 그 힘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의 당선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1년 정도 해봤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시기거든요, 이때.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의원들은 뭘 이야기하기보다는 많이 들을 때라고 그렇죠. 봅니다. 경청할 때예요. 네.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먼저 하고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원인 진단을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형태다 보니까 힘도 안 실리고 잘못 짚은 것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성세대들이 넓게 또 품어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당선됐는지 자신의 지지층이 어떻게 이 국면을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결핍이 이 선거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고 나섰어야 한다. 그게 문제인 것이지. 나선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청산주의 비슷하게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모든 걸 뭐 다 잘못한 것처럼. 보수 평론가하고 뭐 토론해야 된다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걔들이 뭘 알아. 그렇게 잘 알았으면 4번 연속 졌겠어? 선거를 안 잡아서 그래요. 초선과 재선은 한 번도 선거를 안 잡았거든. 응? 그 이전에 험난한 시절을 몰라. 내가 도망 다녀야 되고 이런 시절을 몰라. 응? 이게 좌절할 게 아니고 성찰할 타임인 거예요. 아, 만약에 이런 보복투표가 지금 안 터지고 어떻게 넘어간 다음에 대선 같은 데서 터지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힘은 매우 강력해서 귀에 이야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혁신할 거냐 이 방향 도출을 잘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은 강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국민이 힘을 줬어요. 180석 가까운 의회 권력을 줬죠. 중앙정부를 장악했죠. 지방정부를 장악했어요. 그러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거고요. 강력하게 해야 할 건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의제 관리를 무엇부터 할 거냐.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 민생개혁, 검찰 문제, 언론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렇죠. 잘 가져갈 거냐. 능수능란함을 좀 보여줘야고요. 이번 보궐선거를 보면서 뼈아픈 게 뭐냐면 당의 지도부가 공백 상태였어요. 이낙연 대표가 그만두면서 지도부가 사실 공백 상태였고 후보들은 뒤늦게 나왔거든. 단경선 치르고 금방 본선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준비할 여력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당이 상당 부분은 준비했어야 돼요.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면서 후보 캠프나 후보의 모든 것이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렸고 아까 구조적인 견제 심리가 LH 사태 이후로 심판 정서로 옮겨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후보 상황에 개인이 직면하지 않았나 봅니다. 네, 후보 개인이 넘어설 수 없는 이낙연 전 대표도 책임이 있죠. 책임은 분명히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면서 항상 끝에 조롱을 걸치고 가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문제예요. 이재명 지사나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낙연, 정세균 비판할 거 비판하는 건 좋은데 뭐 경멸하거나 조롱 형태로 간다면 후보가 확정이 됐을 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한테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조롱 작전을 하는 이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다른 주자들의 지지자들도 있죠. 작전을 하던 애들은 때가 되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서 꽉 넘어져요. 이낙연이 넘어지면 그 지지가 이재명에게 순간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라는 건 마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진영의 지지의 성격은 진지하고 정당한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야 예를 들면 대선 경선 같은 그런 다음에 이동하고 흡수되는 거예요. 그때도 전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낙연을 조롱해서 그 지지를 이재명 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체가 이재명에게도 해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 후보군의 유력 주자가 이재명 혼자 남았어. 그만큼 공격이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선의 흥행도 안 돼요. 박영선, 김진애 경선의 흥행이 되던가요? 경선 효과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도 분산이 안 되고 당내의 주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네. 비판하되 동지의 언어로 하란 말이 단순히 예의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지금 그 야권 쪽으로 넘어가 있는 성향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상기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각 후보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파일을 키우는 쪽으로 좀 가져가는 게 지금 맞죠. 그래서 각자가 좀 밖에 나가서 돈을 좀 벌어와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오고 좀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그 지점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언론 포탈 문제 얘기하면 뭐 언론이 언제 우리 편이었던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정신 못 차린 거다. 그게 프레임이에요. 실제 포탈의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중요한 뉴스를 아예 노출을 안 하거나 혹은 덜 노출하거나 해도 하단에 노출하거나 노출의 시간을 조절하거나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혹은 충분한 반박이 나온 다음에 물타기 기사로 노출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했다고 저는 봅니다. 깜깜이 기간 동안 여론이 출렁출렁 하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도 출렁이지 않았어요. 그런 뉴스가 결정적인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KBS 내곡동 측량 현장 보도, 관련 보도를 KBS가 두 가지를 합니다. 측량 팀장과 경작인 둘이 현장에서 오설을 봤다. 결정적인 보도예요. 이게 포탈에 보도됐어도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메가트렌드의 관점에서는. 근데 이 결정적인 보도가 주말 내내 묻혀버렸다고. 이 깜깜이 기간 동안 여론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표심일 움직일 뉴스를 배달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일개 회사가 여론의 게이트웨이를 쥐고 직원들이 그 유통을 결정한다는 건 우리 같은 민주화 정도의 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언론개혁에 대한 절박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보자 이런 제안들이 좀
김총수한테 많이 오죠? 나를 없애자는 시도가 많죠. 저쪽의 언론개혁은 나를 없애는 거야. 고마워하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네임덕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사실 판단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도 해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대통령이 네임덕에 걸리는 경우는 이게 도덕성에 휘말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도덕성에 휘말리는 사건이 없었고, 두 번째는 코로나 국면이 퇴임 때까지 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개인과 각 가족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민생활들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뭐 네임덕 징후가 나타난다든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한 대선에 있어서 우리가 낙담할 수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 쪽에서도 찜찜해 하거든요. 정치 초짜이기도 하고 검증이 아직 덜 돼 있고 왠지 좀 불안해 보이는 느낌이 여전히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열심히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과 자기를 자꾸 묶으려고 하잖아요. 네. 만난 적도 없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자기가 묶잖아요. 누가 묶어준 거예요. 묶어준 것이고, 그 묶어줘서 만들려고 하는 구도에 국민의힘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춰놔야 돼. 국민의힘의 가치를. 그래야 본인이 뭘 하면 국민의힘을 땡겨올 수 있잖아. 아마 국회의원들 좀 빼오고 뭐 그러려고 하는 작전일 거예요. 본인이 혼자서 짜려고 하는 거지. 어차피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 같은 건 없는 양반이거든요. 저쪽은 민주당보다 더 어려워요. 죽는 소리 하지 마. 언제부터 계속 이겼다고 이렇게 좌절을 함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당탕탕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점이 그렇게 하더라도 극단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는 온당치 않다고, 질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것들에 대한 성찰과 혁신 과제를 도출해서 뚜벅뚜벅 하는 게 좋다. 태도, 정책, 사람을 통해서 혁신하고 그물을 넓게 치고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중심을 잘 잡고 가는구나. 의회 권력 몰아줬으니 유능하게 해내는구나. 이걸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좀 우당탕탕 하는데 그것도 조금 관대하게 봤으면 좋겠어. 아이 뭐 그래. 지금 시점에서는 좀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 나올 수 있지. 그러나 중심은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민주당이 절대 약한 정당이 아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을 가진 정당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뭐 여기가 약자 코스프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위로해 줍니까? 말도 그러니까 안 되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거 다 버리고 새로 태어날게요. 이런 정신 상태야. 이게 접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이 패배를 해석하고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갑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면 날 용서해 줄까?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4번 선거를 이겼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터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선에서 이런 거 터지면 못 이긴다니까. 게다가 눈앞에 오세훈, 박형준을 보면서 뚜드려 팰 모델이 생겼잖아. 보궐선거 정도니까 이거는 한번 회초리를 들어서 민주당 정신 차리게 해야 해. 라고 투표 안 하는 코어 지층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선은 야당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심이 아니라 여권이 얼마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영선 후보가 본인이 한 번도 안 진 지역구에서도 지잖아. 그거는 지지층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뭐 조국 때문에 안 나왔어? 제일 손에 금방 잡히는 돌멩이를 집어든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돌멩이 함부로 주지 말란 말이야. 옆에서 야 이거야. 가죠 이제. 네.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또 나올 거거든. 자,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제스를 쳐보세요. 이 책은 요리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맛집에서 나눈 노회찬의 삶과 꿈. 기억 속의 음식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음식 천국 노회찬. 여러분도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싱크대 배수구 간편하게 껴놓기만 하세요.
바스의 세정 성분이 살균 작용과 탈취 작용을 하고 싱크대를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세균 잡고 벌레 잡는 바스 싱크대 클리너.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대표 선거에 나가실 후보 세 분을 차례로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홍영표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선이시고 우원식 의원과 나이가 동갑이세요. 네, 친구입니다. 나이도 같고 선수도 같고 대우자동차 용접공으로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82년도에 네. 유장 취업으로 대우자동차 용접공을 했습니다. 재밌는 경력이 대우자동차 영국 현지 법인 주재원 생활하셨어요. 네, 영어 좀 되십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 그 이후 이제 참여연대 거쳐서 유시민 개혁당에 네. 합류하면서 정치 입문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노동운동하면서 감옥도 3번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인생에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 하면 대우에서 44살에 해고됐을 때예요. 애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데 직업도 없이. 그러고 있는데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에서 쫓겨날지 모른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개혁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시민, 문성근 선배, 저랑 해서 저는 처음에 조직위원장 하다 나중에 사무총장까지 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정치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로 타선하시고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원내대표를 하셨는데 첫 번째 나오실 때 우원식 의원에게 7표 차로 졌죠. 네. 제가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을 제가 주로 했습니다.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선거가 5월 16일 날 있었어요. 네. 이제부터 친문 비문이 어디가 있느냐.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되실 줄 알았는데. 무조건 이길 줄 알았죠. 이길 줄 알았는데. 제가 아는 일화는 80년대 대기업에 산별 노조는 어용이 많았어요. 그때 대우자동차 노조의 지도부도 어용이라고 비판하시면서 결국은 당시 김우중 회장이 네. 네, 임금 협상을 하는데 노조 지도부를 만나는 게 아니라 홍영표 개인을 만나서 협상을 했어요. 그 동네에서 신화적인 일화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재벌 총수 대통령 수준이었잖아요. 그때는 어영노조였죠. 어영노조였죠. 그래서 제가 싸움을 주도하다가 홍영표와 김우중 1대1로 만나서 임금 인상 합의할게. 그때는 정부가 매년 임금 인상률을 정했습니다. 임금 가이드라인 10%였습니다. 제가 이제 18.7% 인상안을 들고 나왔죠. 그게 정부의 임금 동결 정책 이런 게 깨지기 시작하는 그래서요. 계기였어요. 그 동네에서는 신화적인 일화이나 다 잊혀지고 홍영표 의원이 그걸 했다는 것도 잊혀지고 아주 옛날 일이라 기억하는 분이 제가 없는데 이걸 역시 총수께서 참 대단하십니다. 본인도 몇십 년 만에 들어보셨죠? 그렇죠. 제가 뭐 어디 가서 이런 말 해본 적 없으시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 자랑이 너무 약하셔. 저는 좀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번 보궐선거의 패인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부동산 문제, 특히 LH 이런 문제 때문에 민심이 폭발했다고 봅니다. 방아쇠가 됐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좀 더 엄격하지 못했던 거 국민들이 경고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대책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았고 그런 것들의 결과로 안정 하향세를 지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추세는 맞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의 등장과 그렇죠. 함께 그러나 지금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이게 생애 첫 주택 구입, 뭐 중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대출 규제 같은 거 현실화한다든가 몇 가지는 보완할 것이 있지만 큰 기조와 방향을 지금 흔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산과 도봉산에 가보면 이 저층 아파트들이 있어요. 북한산 그 바로 앞에다가 50층, 60층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도 제한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그거 다 풀어주겠다. 그렇게 그렇죠. 했거든요. 뭐 한강도 뭐 고도 제한 없이 60층, 70층 원하는 대로 한다. 인간의 탐욕이 한강 턱 밑까지 온 거거든요. 저층 아파트들은 뭐 아주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욕망을 자극한 거죠. 네.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해줄 수도 없으면서. 우리가 가끔 뭐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또 담배 하나 피면서 산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도 없어질 가능성. 사례가. 아니 그래서 부부싸움 후 바라볼 산이 안 보인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것들을 좀 공론화 시키고 싶어요. 한 10만 명 여론조사라든 시민들한테 이러한 개발을 지지한 거냐. 물어야죠. 여당에 화난 것은 알겠는데 그럼 오세훈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막 몇 억씩 호가를 그렇죠. 올리는 그런 세상을 진짜 원한 거냐 해야 되지. 뉴타운 재개발 사업 제가 2009년에 국회의원 됐습니다. 제 지역에 재개발 조합이 40개가 생겼어요. 그때 사람들이 사인만 하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를 공짜로 받는 줄 알고 다 해줬어요. 그러다가 동네가 다 망가졌습니다. 이명박 때 속았죠 그렇게 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는 한 방이 없잖아요. 무슨 만병통치약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은 쉽지. 욕망만 자극하면 되잖아. 네. 제가 참여정부 때 그 831 부동산 정책을 할 때 실무에 참여했습니다. 참 우리 이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 부동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이클하고 안 맞아요. 2010년도에 버블7 지역의 강남의 집값이 40% 떨어졌습니다. 전국에 수십만 채의 미분양이 생겼습니다. 부동산이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자, 아니. 기조는 유지하고 세부 조정을 해야 된다. 세부 조정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좀 할 필요가 있다. 한켠에서 폐인으로 조국을 거론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번 선거가 조국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서초동에서 정말 수백만 명이 이렇게 시민들이 나선 것은 정말 검찰의 그 무자비한 편파 수사, 표적 수사 이런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검찰 개혁을 외친 거거든요. 조국의 문제는 법원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 상임위 재배분하자고 하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을 그냥 마비시켜 버릴 겁니다. 그렇겠죠. 아시겠지만 이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법사위원장 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면 통과시키고 여야가 합의한 것도 통과 안 시키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법안들을 우리가 통과시키려면 패스트트랙밖에 없잖아요. 최장 250일이 걸리는. 대선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180석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법안도 하지 못하고 바보 되는 거죠, 바보. 그때부터는 완전히 무능한 정당으로서 저희가 뭐 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걸 떠나서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도 계속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법안들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뭐 코로나 방역도 이거 저거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맞죠? 그런 사람들한테 방망이를 쥐어주면 코로나 위기 극복이나 경제 회복을 위한 성과들을 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상임위 재배분하자는데 그건 어림도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다음번에도 보편 선별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도 민생입니다. 1년 동안 지금 장사를 못해서 거의 지금 문을 닫게 생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는 1,000만 원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 파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하고 국가가 다른 게 기업은 직원들이 회사에 이윤을 많이 가져오면 승진도 시키고 월급도 많이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못하면 나가라잖아요. 근데 국가는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 119조 행복 추구권에 의해서 최소한도의 삶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국가고 그게 복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떻게든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편 선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1차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때 동네 어떤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들 음식점들이 그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보편적 지급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저는 섞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당을 안정과 단결로 이끄는 일이라고 봅니다.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로 쇄신과 변화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크고 또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2년도 노무현 경험도 있고 2012년에도 문재인 대통령 선대본에서 상황실장을 했어요. 예. 그때 일부 국회의원들이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해외에 가버리고 그랬죠. 문재인 후보가 고생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대선 있는 해 당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이끌어서 분열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80만 당원인데 경선 끝나고 났을 때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게 뭐 설득도 하고 안 되면 진짜 눈물로 호소라도 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당대표로서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임기 말에는 미래 권력과 현재의 권력이 항상 뭐 차별화도 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위기도 지속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 회복에 어떤 성과도 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당이 중심이 돼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두 가지 과제가 당대표한테 있다. 본인이 왜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겁니까? 제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해왔고 특히 원내대표 할 때는 가감없이 말씀도 드리고 문 대통령과 가깝다 내가 제일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분들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는 이유가 그거 가장 잘할 것 같다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지지가 있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선거 끝났으면 출판 기념회하고 활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건 꽝 됐고. 근데 굉장히 공을 들인 책이에요. 다니다 보니까 뭐 대선 후보도 아닌데 그런 말이 잘 안 맥히더라고요. 대선 후보도 아닌데 책 냈냐고. 과거는 대선 후보하고 당하고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 적 많았어요. 민주당. 불가피하게 싱크탱크를 만들고 사조직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의원님.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의 모든 시스템이 대선 후보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2012년에 문재인 후보만 하더라도 왜 싱크탱크니 만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에서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좋은 집단을 밖에다 만드는 거였어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싱크탱크나 사조직을 밖에 만들지 말고 우리 내부 시스템 속에서 공약이나 정책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당론으로 채택해야 우리가 집권하면 당이 중심이 돼서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치를 한 단계 더 좀 발전시켜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당대표 되면 하여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안 되시면요? 안 되면은 말로 하다 끝나는 거겠죠. 의원님의 톤은 이렇게 높낮이가 없어가지고. 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는 노무현 후보를 돕기 위한 개혁당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정치의 마지막 사명이라면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성공한 대통령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그러려면 마지막까지 나 같은 사람이 좀 함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돌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지금 너무나 이 짧은 기간에 해야 돼서 20일부터 전국 순회를 하면서 4번에 걸쳐서 연설회와 뭐 토론회를 하고요. 27일부터 투표에 들어갑니다. 27일부터. 네. 그러니까 27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 네. 그 다음에 AIRS로 당원이나 대의원들에게 전화 걸어서 또 하는 게 있고 또 하루는 걸어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총 5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거운동 기간은
26일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뭐 2주도 안 되네요. 지금 네. 뭐 열흘밖에 안 되네요. 열흘 딱 열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0년 후퇴하느냐 아니면 전진하느냐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됩니다. 뭐 그걸 위해서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다 쏟아붓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노톤 화법이어가지고. 맛있다. 어쨌든. 영어. 양배추 진액을 100일간 먹으면 사람이 되게 해주마. 더 이상 못해. 매일 양배추즙을 먹으라니. 바보, 맛있는 양배추즙을 먹으면 되지. 제주도산 양배추에 당근, 브로콜리 등등 꾸준히 먹기 좋은 제주네이처 양배추 진액. 딴지마켓에서 만나요. 어버이날 이벤트를 한다네요? 어버이날은 너무 멀리 남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써있네요. 이른 감이 있지만 어버이날 이벤트로 전 상품을 딴지마켓에서 10% 할인한다고 합니다. 양배추 진액을 드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잘 팔리는 걸 보면. 이거 맛있어요? 이걸 먹으면 건강해지나? 이걸 왜 마시는 거지?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친환경 인증을 받은 2가지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방수 통변 비데, 방수 안심 비데. 2 모델에 한해서만 가격 할인을 진행한다. 딴지마켓에서만. 비데가 친환경 인증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광고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이거 해줄 수가 없네. 자, 비료 성분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소화기, 간이 소화기. 이런 것도 처음 보네. 무독, 무색, 무향, 친환경 소화기. 그래서 여러 개 주문해서 집안 구석구석에 비치하고 주위 분들에게도 선물하기 좋다. 소화기인데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온갖 분야의 친환경이 나오는구나. 이거 뭐야? 오, 신기하네요. 만약에 집안에 조그만 불이 있었다, 불이 일었다 해서 소화기 한번 뿌리고 나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화 해피엔드가 생각이 나네요. 해피엔드. 네, 전도연이 이제 주진우와 바람이 났죠. 주진우 아니고 주진모.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전도연 씨가 지금 고소하신다고. 이 아내분 첫 번째 들킨 것이지 처음 바람핀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네. 저도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면 아이들의 미래보다 본인의 그런 취미생활에 중요한 사람이고 그 와중에 바람까지 펴? 준비해야 할 것은 삽. 왜죠? 써버리고. 비닐 이렇게 묶어야 돼요. 녹근. 저희가 자평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하나 많이 있을 때 그 빛의 속도로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빠르게 나에게 연락 달라라는. 그건 알아서 판단을 주려고요. 여자분이 가면 진짜 웃겨. 변호사님 제가 비록 바람을 폈지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바람을 폈지만 재산은 받아올 수 있지 않나요? 당연하죠. 제가 받아오는 만큼 변호사님께 현금보수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바람직한. 근데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이러지 않겠다라고 빌면은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저요? 정말 경멸. 저요?
자, 다음은 홍영표 의원님과 라이벌이죠. 동갑 우원식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영표 의원님과 동갑일 뿐만 아니라 사선으로도 갔고, 그리고 첫 번째 원내대표 때 대결했다가 7표 차이로, 예. 네, 제가 이겼죠. 어떻게 하다가 정치 입문했나 찾아보니까 평민당 입당으로 시작하셨는데, 근데 10여 년간 기록이 없더라고요. 학생운동 하고 나서 평민당 입당까지 그 간격이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그 중간에는 군대 갔다가요. 군대 갔다가, 예. 네. 갔다 와서 전두환 대통령 들어서고 81년에 시위를 했어요. 광주항쟁 1주년 예. 시위를 하고 감옥을 들어갔습니다. 아, 또 감옥을 하셨구나. 아. 근데 1심에서 1년 받았었는데 네. 2심에서 살인 정권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 투쟁선언이라고 해서 2심에서 3년 받았어요. 올려치기가 됐어요? 네, 그때 검사가 네. 정형근 검사였습니다. 아, 그거 없는 기록 동안 군대 가고 감옥 3년 가고. 있었고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노동운동 한다고 부평, 영등포 이런 데를 갔다가 그때는 이제 소위 학출 이래가지고 학생 신분을 속이고 들어갔다가 걸리면 맞아요. 해고당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앞에 와서 서점을 했어요. 사회가 알서점이라고 하는 서점을. 서점. 그것도 기소시키겠다. 그래서 관두고 제 친구가 기술을 갖고 있어서 카센터를 했습니다. 카센터라 하면 차 고치는. 차 고치는 거예요. 차 고치는 건데 그때는 고물상 허가였어요. 고물상 허가. 카센터 허가가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하는 일, 엔진 오일 교환하는 일, 빵꾸 떼우는 일, 이런 일만 원래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보통 안 그러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 또 자동차 관리법 위반을 다 걸립니다.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이제 빵꾸 떼우고 오일 교환하고. 근데 기록이 안 나올 만하네. 그러다가 그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 50만 원 받은 게, 그러다 6월 항쟁을 맞았죠. 지도부가 전국에 유인물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운동했던 사람들 주변에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그럼 막 뒤져보니까 제가 하던 카센터를 하고 차가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6월 항쟁에 다시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가 대통령 직선제를 하게 됐잖아요. 김대중이 누군지 김형삼이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민통련이라는 조직에서 두 분 토론회를 시켰는데 김대중이라는 분이 제일 낫더라고요.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평민당에 들어간 게 88년 초예요. 그렇구나. 그때 이해찬 대표 뭐 이런 분들 같이 들어갔죠. 당하고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근데 시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에 굉장히 큰 강이 있거든요. 여기를 못 넘어가요, 대부분. 못 넘어가는데 17대에 국회에 입성하셨죠. 네. 시의원을 하면서 하여튼 제가 열심히 잘했습니다. 하여튼 좀 평가가 아주 좋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선을 하신 건데,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도 하셨고, 문재인 정부 초대 원내대표도 하시고, 홍영표 의원하고 나이도 갖고 선수도 갔잖아요. 제가 학번 하나 위입니다. 자, 내가 이건 낫다. 딱 하나 분명합니다. 현장성이 아주 강합니다. 현장을 토대로 해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따박따박 만들어 왔고요.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현장을 보면서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굳혔고요. 남양유업 사태를 딱 거치면서 아, 우리 현장이 국민들이 의리 현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의를 지키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8년 동안 끊임없이 누가 쳐다보지 않아도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 일, 그런 일이 생겨서 우리한테 호소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면 좀 평평하게 펴주고, 이러면서 현장에 가장 깊숙이 발을 들이대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오고, 그런 점이 저한테는 가장 큰 강점이죠. 이번 선거 패인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선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80석을 받은 이후에 귀를 닫았고 너무 자신이 생겼어요. 언론이 짜고 프레임으로 하는 비판도 있었지만 진짜 이 바닥에서 나오는 비판들,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고 억울한 꼴 당하고 하는 민생의 외침을 제대로 다 잘 듣지 못했다. 특히 그중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했다. 조국을 초선 의원들이 거론한 거는 동의하십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띄어서 그 책임을 묻는다거나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내부를 잘 단결시키고 여기에서 정말 방향을 잘 잡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거라고 봅니다. 선거의 결과와 조국과 유관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야당이 상임위 재배분하자는 건 어떻게 대표가 되면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켜 나가야 되는데 특히나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을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법사위원장 이외에 다른 상임위원장은요? 그거 안 준다고 그러면 타협이 안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이 잘해서 표를 이렇게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국민들의 민심을 다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방향을 잘 잡으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민심을 회복해 가는 데는 수단이 우리한테 있죠. 180석이라는 의석이 있는데 국회에서 이런 개혁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통로를 갖추는 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꼭 지켜야 된다. 다른 상임위 일부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저쪽도 1년 남았기 때문에 다른 거 받자고 협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법사위를 내놓지 않으면 어차피 협상은 안 될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게 그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선별 보편 계속 이야기되는데 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손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문을 닫게 했으면 그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인데, 그래서 손실보상제를 도입을 해서 재정을 거기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손실보상의 내용은 소급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소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적돼 있는 손실이지 누적된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주는 재난지원금은 전 보편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게 이 순환 효과가 없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급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정권 재창출이죠. 그래야 우리 문재인 정부도 지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를 지키려면 정권 재창출하려면 정말 유능하게 법안도 통과시키고, 검찰개혁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들 70% 이상이 동의했는데 오래 끌고 유능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그 법안 처리도 정말 유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하다 신속하게가 들어가는 겁니까? 당연하죠. 잘 논의하고 결정된 거는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우리 앞으로 11개월 500만 표쯤을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법안 하나하나에 작은 것 같지만 법안 하나하나에 모이는 그런 국민들의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전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왜 그 역할의 적임자예요?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다 묶으면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해왔던 현장성 이런 것들이 훨씬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국민 속에 들어가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처리해 가는데 제가 더 강점이 있다. 다른 분들은 현장으로 안 들어와요? 그건 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죠. 대선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저는 크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관리하면 되고요. 1년 동안 당이 중심이 돼서 그 입법권을 가지고 500만 표 정도는 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다음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어필을 해주세요. 민주당의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 두 번째는 평화. 이 2개의 기둥은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가치, 민생의 가치,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균형발전 자치분권의 가치,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가치인데 그것 때문에 지지한다는 건 소수입니다. 우리가 이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에 기둥 둘은 이념 또는 가치 중심의 기둥이었다면 뒤에 둘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둥입니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뒤에 두 개의 가치를 앞에 것처럼 같이 튼튼하게 세우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제가 지금껏 강조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짱 소개시켜드릴까요? 언제나 믿음직하고 여기저기 모두와 잘 어울려서 세계적으로 인기쟁이에요. 바로 쭈꾸미계의 귀공자 얼짱 쭈꾸미. 쫄깃하고 맛있게 매워서 자꾸 생각나요. 얼얼하게 짱 맛있다 얼짱 쭈꾸미. 지금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한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됐지? 잘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자, 송영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홍영표, 우원식 두 분보다 6년 후배인데 얼굴 액면가로는 선배. 액면가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젊어진 것 같잖아요. 머리 파마도 하셨나요? 머리 이제 가르마도 반대로 좀 하고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두 분의 선배 의원들이 역대급 노잼으로 쫙 풀고 가셨거든요. 저는 세 번째니까 예. 처음에 내 와서 노잼이란 말을 들 때가 그제 같은데 그분들은 처음 출발이라 노잼이고 저는 덜 잼으로 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만 세 번째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예. 당대표 첫 번째 때는 컷오프, 예, 치욕을 겪으셨고, 두 번째는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3파전. 꼴찌할 것이다 그랬는데, 예. 꼴찌. 이 일을 하셨고, 이번에 세 번째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 선거만. 네. 이번에 떨어지면 또 못 나오죠, 이제. 그렇죠. 예.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의원님은 정치인문 코스가 또 남다르십니다. 학생운동 하다가 노동운동 할 때는 이제 노회찬 전 의원과 같이 하셨죠. 예. 노동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그쵸?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민변에서 활동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학생운동 하던 인사들을 대거 영입할 때 첫 번째 케이스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정치를 일찍 시작하셨어요. 2000년 16대 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5선. 16대 입사한 사람 중에 현직에 남아있는 사람이 3사람 있어요.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전 대표님, 송영길. 잘 살아남으셨고요. 내가 변호사인지 잘 몰라도 사람들이 많죠. 잘 모르죠. 예. 제가 그때 무슨 토론에 나왔더니 어떤 의원님이 송영길이 언제 변호사였어? 그런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변호사처럼 말 안 하시니까. 그래요? 이번 선거 패인이 뭡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무능하게 비춰진 계약, 특히 부동산의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것. 거기다가 이제 내로남불 LH 사건부터 네. 김상조 실장에 이르기까지 민심을 위반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송영길의 노나지 프로젝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집을 가질 수 있는 게 이미 시작돼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1098세대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 재정을 투입한 공공임대주택은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공공임대주택 살면 돈을 벌어서 탈출하고 싶은 것이지 평생 공공임대주택 살아 그러면 누가 거기 살라 그러겠냐고요. 다른 집값은 막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10% 집값을 내면 이게 3억 5천만 원짜리거든요. 3,500만 원씩 냈어요, 후변을. 근데 이 사람들은 10년 지나서 이게 10억이 되더라도 3억 5천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제가 8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2000 시장 시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33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살고 있다. 근데 내 나이 때 되면 이제 애들이 다 나가고 방이 비어서 애들 방 하나를 임대를 해주고 싶은데 거실을 같이 쓰면 임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번했냐면 세대 분리형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을 해서 아파트 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거실에 문을 잠그고 그쪽에 별도의 독립된 출입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엌도 조그만 있고 샤워장도 있어서 원룸처럼 살게 해놨어요. 근데 그 주변에 20평짜리 오피스텔은 2천만 원에 60만 원을 받는데 이것은 1,000만 원에 35만 원짜리 거의 반값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33평짜리 집을 갖는 중년 부부는 노는 방을 임대해서 수입이 생기고 단독가구로 하는 청년들은 오피스텔 썰렁한데 가정적 분위기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더 싼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현재 끌고 있습니다. 폭발했는데 왜 제가 모르죠? 스베이다 이야기하면 더 폭발이 되겠죠. 그걸 이미 시도해서 이미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 낸 사람들로 이미 분양이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애초에 조합을 모임할 때 이렇게 돼 있고 이 주택 상승분에 대한 세입자와 집주인의 공유, 이 공유를 이야기하니까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송영길이 저 빨갱이 또 무슨 공유냐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집값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집값 올려서 정부는 세금 많이 걷어서 이익 보고 집주인은 집값 올라서 이익 보는 거 아니냐. 그것을 임차인했다고 보증금 올려서 전가시켜버린다. 세금을 때리더라도 국가와 임대인의 문제이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 사기가 요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조를 임대인이 국가에 낼 세금을 임차인에게 공유시킴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게 만드는 구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LH 공사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은 내가 해법을 이미 쥐고 있다? 그렇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커밍 순. 초선 의원들이 페인으로 조국을 거론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20대 나는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들어줘야 돼요. 우리 아들, 딸이 뭐라고 저한테 좀 썰렁하게 말할 때가 많아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 당원인데 들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그렇죠. 들어주고 이걸 수렴해 가는 거죠. 이렇게 패배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백신 문제가 논란이 돼 있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백신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면역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송영길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문제는 준비가 돼 있고 백신 문제도 SK바이오 대표가 제 대학 후배입니다. SK바이오가 노바백스 생산을 하는데 원재료가 통제되고 있었어요. 그걸 푸는데 정부가 노력했고 저도 뒷받침을 해서 일부 상반기 물량을 풀었습니다. 외통위원장으로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백신 확보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다.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질문을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국과 이 선거의 패배가 연결됐냐 이거? 아니 반대 요소도 있어요. 조국의 가족들에 대해서 저렇게 가혹한 수사를 한 기준을 지금 윤석열 장모님이나 그 부인에다 적용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비교의 모습을 보여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자, 보편 선별 논란이 항상 재난지원금 때마다 얘기되잖아요. 저는 둘 다 조합을 할 문제이지 선별을 맞고 보편이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보편 딱 한 번 오고 나중에 선별로 3번 했잖아요. 나는 2번씩 했은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보편을 했었어야 했다? 그렇습니다. 막판에. 왜 그러냐면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명확하게 가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가른 행정 비용도 너무 클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막판엔 저는 보편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야당에서 상임위 재배분해야 된다. 네. 어떻게 대응합니까? 법사위원장 달라 그러면 협상 끝 못하는 거고. 원래 우리가 그랬잖아요. 법사위원장 갖고 나머지 상임위 갖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저쪽에서 그러려면 안 받겠다 그래서 이게 된 거잖아요. 근데 다시 법사위원 달라고 하면 협상이 안 되는 거고. 이번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90년도에 사실
3당 야합을 했을 때 저는 호남 출신이잖아요. 아주 그때 고립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있습니다로 외친 것이 엄청난 감동과 파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5.18을 겪었는데 그때 모두가 고립되어 있을 때 이 광주의 아픔을 외부에 전달할 때 노력한 변호사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문재인 변호사였습니다. 그 두 분의 그런 노력과 헌신으로 씨앗이 발화돼서 30년 만에 부울경 자치단체장을 다 민주당이 당선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다시 30년 뒤로 모든 씨앗이 태풍에 날라고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 핵심은 대선을 승리하는 건데 어떻게 그럼 승리할 거냐? 백신 예정대로 확보해서 이 코로나를 조기 종식시키는 것.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서 이 민심을 돌이켜 세우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당 내로는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과연 누가 우리 당을 하나로 통합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머지 두 분에 비해서 저는 확실히 그렇다고 봅니다. 가장 공정하게 통합시키는 위치에 있다. 왜 문재인 후보께서 송영길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위촉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지난 대선 때. 그렇죠. 네. 민주당 대선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대선 잡음 없이 승리한 게 2017년 대선 아니었습니까? 자폭이 많이 늦으셨어요. 예. 세 번 당대표 출마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뭐 저는 이제 또 떨어지면 연안부두로 가야 됩니다. 연안부두로 가서 회를 먹을 거냐 아니면 바다로 빠질 거냐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동정표가 중요한 거니까. 동정표. 막 던지시는 것 같은데 막 다 된다 막. 내가 당대표 되면 백신도 막 다 해결되고 막 부동산도 해결되고 막. 그리고 사실 저는 무슨 파벌도 없고 무슨 계보도 없잖아요. 나는 민평년도 아니고 부엉이 모임도 아니고 그냥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다. 너무 사람이 옆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김근태 선배님 존경하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한 사람이지만 민평년이 당 중에 당처럼 조직화돼서 회원들 나오면 찍어주고 이런 게 과연 우리 민주당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부엉이 모임도 해체를 했죠. 우리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인데 편가는 건 좋지 않고 그래도 송영길이 가장 공정하게 통합시키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니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29군데 보궐선거를 다 뛰어봤는데 반응이 있죠. 아무래도. 감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론도 괜찮게 나오는 것으로 우리 감이 좋은 총수께서도 듣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얼굴이잖아요. 그런 얼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당 지도부로서는 두 분은 원내대표를 하셨던 분이고 나는 지도부에 포함된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기회를 안 줬으니까 기회를 줘야죠. 이제.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를 안 뽑나 보자. 정말 그런 절박한 심정이에요. 번지 점프하는 심정으로.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젊은 피 수혈로 들어와서 22년 동안 저는 DJ 노무현 문재인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보궐선거도 전국을 다녔고 당 일에 헌신적으로 뛰어왔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한번 송영길한테 기회를 줄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두 분의 인천시장도 하셨지. 그게 장점이잖아요. 또 변호사 자격도 두 분 없는데 있는 거고. 그리고 저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장 질의할 때 답변으로 가잖아요. 그럼 시원들이 막 시장 뭐 이렇게 하면 속으로 야, 저 바른 말을 되게 싸가지 없이 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당 의원님 도와주지 못할 망정 거기 편승해서 뭐라고 한 대 주차.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뒷받침해야 될지 훨씬 다른 두 분에 비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저는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데 관료주의와 무사한일에 갇혀있는 이런 내각을 일하게 만든 힘은 우리 집권당에 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께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일정 때문에. 대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례만 들어줄게요. 타임지 표지 인물로 우리 후보님을 넣기 위해서 제가 이지수 지금 청와대 외신 대변인과 함께 적극 뒷받침 한 달 동안 준비해서 그거 넣은 거예요. 아니 타임지 표지도 내 작품이다. 아니 야당의 대선 후보가 타임지 표지 인물에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엄청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표지가 유약해 보이지 않게 강력한 그게 마지막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겁니다. 이지수 청와대 대변인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저 혼자만이 아니지만 제가 강력히 뒷받침해서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님은 후보는 아직 아니죠. 사법고시를 8번 떨어지고 9번째인가 합격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노동운동 한참 하다가 30살에 제가 고시 공부에 2년 만에 합격했잖아요.
내가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어? 윤석열도 잡을 사람은 나다. 개인보다도 아무튼 그러한 분야에 그러니까 저는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이 없는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제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기간에 당대표는 대선 후보를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정부 막바지 힘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의 캐릭터상 내가 전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욕망이 넘치게 되면 어떡합니까? 지난번 총괄 선대본부장 때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돋보이게 만들어 했잖아요. 이번 당대표가 임기가 지방선거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 3월 9일 날 대선에 패배하면 존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건데 당대표라는 것은. 근데 자기 잘난다고 해서 대선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중립적이고 객관적 위치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정권 재창출하겠다. 광역 지방정부를 이끌어온 경험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를 확실히 뒷받침해 나가겠다. 이번 당대표는 조기 축구팀이 아니라 A리그 팀장이 돼야 된다. 송영길은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4대 강국의 주요 정치인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한 정치인이다. 그걸로써 우리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 글로벌한 정치인이라고 하면 상대 국가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반기문 총장이 공식 축사에서 지금까지 본 정치 중에 가장 글로벌한 정치인이 송영길이라고 공개적으로 한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 푸틴 대통령이 나한테 러시아의 친구라고 말할 정도 관계가 있잖아요. 시진핑 측근들하고 지금 웨이신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시고 그래요. 어? 그만큼 절박합니다. 봐주세요. 절박합니다. 저는 정치 인생을 총결산해서 싸우는 겁니다. 앞에 두 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기는 원내대표도 해봤잖아요. 저는 원래 당대표만 계속했습니다. 한길을 파겠다. 송영길의 선택은 민주당 변화의 발전의 시작이다. 변화를 통해 승리할 것이냐 송영길의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로 안 돼요. 이대로 헤어질 순 없어요. 여행지에서 만난 맛있는 먹거리, 귀국과 동시에 생이별에서 아쉬웠죠. 마리안느 캉탕 버터, 메종 브레몽 발사믹 식초, 짐버 에이드 등 다양한 유럽 현지 배송 제품들을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내 사랑 다시 만났구나. 처음에는 이제 유럽 각지에서 현지인들이 먹는 대형 마켓에서 팔 수 없는 물건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직구 형식으로 판매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물량이 늘어나면서 직수입 계약이 가능해진 물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수입으로 전환이 되면 배송도 빠르고 제품 가격도 낮아지거든요. 초반에 이제 직구 형식으로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 그러면 직수입으로 바꾸고 그렇게 전환해가는 얘네들은 정식 직수입이 됐고요. 짐버는 유럽에서 이제 터졌어요. 우리가 처음 딴지에서 소개할 때는 처음 소개돼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어요. 오히려. 거꾸로 저기서 터졌는데 유럽에서 이제 한국 독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곧 계약서 체결이 될 텐데 그래서 직구 플러스 원 이벤트로 들어간다 이거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버터도 그렇고 발사믹도 그렇고 이 제품군을 계속 넓혀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간다 이제. 되어가는 중이다. 월말 김어준 3월호가 이미 나왔어요. 요즘 스트레스 좀 받잖아요. 월말 김어준을 들으면 이게 다 사라져. 조심해서 들어야 돼 근데. 들으면 중독돼. 함부로 듣지 마라. 경고했어요. 곧 4월호 나와요. 니체는 말이죠. 네. 제가 유일하게 책을 읽어보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아하. 20대 때. 20대 때? 네. 왜? 일단 시는 죽었다. 네. 그리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뭔가 멋있잖아. 있어 보이잖아요. 네. 2페이지를 읽었어요. 2페이지라 하면 한 장이죠. 그렇죠.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하나도. 니체는 자서전에 첫 번째 장이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이 장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그리고 3장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만 쓰는가? 잡벅대학이었구나.
그런데 이 자체가 전복이에요, 사실은. 철학의 전복. 귀염둥이 5인방을 모시겠습니다. 자, 정영심 교수 재판이 재개가 됐어요. 했죠. 예. 어제. 언제나 그래 왔듯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생겼는데 제대로 보도를 하는 것은 아주경제. 예. 네. 본인이 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제 심지어 사회부장도 아니에요. 이제 논설위원 아니야, 논설위원. 제가 따로 편집하는 뉴스 섹션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법률과 국회 요 두 분야만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회사에서 벽을 쳐주는 거야. 요 면은 장용진의 책임이야. 우리 아니야. 딴 데는 가지 마라. 이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 이건 다 온전히 장용진 책임이야. 그러니까 우린 모른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지금까지 표창장 부분을 유죄로 만들었던 그 증거들이 강사휴게실 PC라는 데서 나왔어요. 잠깐만요.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검찰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정영심 교수가 집에서 그 PC를 가지고 그 파일들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그 근거로 IP 주소라는 걸 끌고 나왔어요. 이게 끝자리가 집에 IP 주소하고 같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게 뭐냐? 자, 우리 장 논설위원이 네, 이번에 처음으로 변호인단들이 강사휴게실 PC 하드를 복사본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이렇게 쫙 포렌식을 해보니까 황당무계한 일들 상황이 벌어졌더라. 그렇지. 예, 그 첫 번째가 뭐냐? 포렌식을 하기 전에 USB를 꽂았다 뺐네? 포렌식 들어가기 전에 봉인을 다 해요. 아무도 손 안 댔다. 이제부터 손 안 된다. 이러고 그다음에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입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기 전에 검찰이 USB를 꽂았다가 뺐다. 약 1분 13초 동안. 변호사 입회에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검찰에 가가지고 조기도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여기다가 USB를 꽂았는데 이 USB를 뭘 한지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조교가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이에 USB를 꽂았다가 뺐어. 그 1분 30초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USB에 있는 걸 일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한명숙 관련해서 재수를 몇 명이나 동원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정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필 그 사람 조교가 나갔을 때 PC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조국 폴더다라고 검찰 측 수사관이 외쳐서 자기들이 조국 폴더라는 거 발견했다는 네. 거야. 그래서 그렇게 외쳤다. 이런 게 작년에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고요. 더 신기했던 거는 이거를 실제로 검찰에 내려가서 발견하기 전에 검찰이 발견할 것이라고 예측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예측이 SBS. 아니라 발견했다. 기사가 먼저 나왔다는 거죠. 기사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당시 SBS 보도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내려가기 3일 전에 나온 거예요.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표창장 사본이 나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 표창장 관련한 첫 번째 보도예요. 첫 번째 보도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원래는 이 PC를 통째로 가져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미징, 그러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필요한 파일을 뽑아서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뻑이 가버렸다. 컴퓨터가 다운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갖고 갔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뻑이 갔으면 기록이 남아요. 하드디스크에. 그렇죠. 이벤트 로그라는 게 남아요. 그렇죠. 근데 뒤져보니까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다는 기록만 나온 거예요.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게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유일한 물적 토대거든요. 이걸 1심이 끝날 때까지 변호인단에 주지 않아가지고 변호인단을 방어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원래는 이미징하고 남겨놔야 되는데 원본을 가져가 버린 거야. 방어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 IP 주소라고 봐요. 이해가 잘 안 가요? 내가 다시 정리할게. 뾰로롱 다시.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이 PC를 이용해서 집에서 위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2013년 6월 달에. 그러면서 근거로 낸 게 집의 IP와 끝번호가 같은 IP가 PC에 기록돼 있더라 하면서 IP를 제출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변호인단이 다시 포렌식을 해보니까 그 기간 동안
IP 다른 게 있는데 이 다른 IP를 제출 안 했던 거야. 근데 그 다른 IP가 동양대 IP인 거야. 말하자면 2013년 6월 달에는 정경심 교수는 집에 있고 PC는 동양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깨져버리는 거야. 검찰이 그 동양대 IP를 싹 지워버리고 제출을 안 해버렸어요. 그걸 숨겼다는 거야. 그게 나왔으면 처음부터 이 양반은 집에 있고 PC는 저 멀리 있네. 이걸로 위조를 했다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 이제 이해가 갔죠? 검찰이 그 당시에 이번엔 성공한 것 같다. 더 웃기는 거는 앞뒤로는 방배동 IP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운데만 지운 거지. 네, 가운데만 싹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2013년 6월 달에는 왜 IP 접속 기록이 없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뭐라 했냐면 어쨌거나 그 앞뒤로 확인됐잖아. 그렇지. 중간에는 지워놓고 왜 없냐고 그랬더니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니까 그 가운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하는 얘기가 그 사이에 뭐 포맷도 한번 한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포맷한 기록은 또 없어요 또. 그러니까 결국엔 뭐다? 숨긴 거지. 그 기간에 PC는 동양대에 가 있고 사람은 서울에 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애초부터 검찰이 주장한 게 성립할 수가 없잖아. 처음부터 이게 나왔으면 표창장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걸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숨겨가지고. 검찰이 감옥 가야 돼. 감옥 가야 돼요. 이거 진짜 이 PC로 인해서 반전됐던 분위기가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최성희 총장이 그 말 한마디로 어이없게 기소를 해서 다들 비웃고 있었어요. 비웃었죠, 그때. 비웃었죠. 야, 이건 너무 무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물증이 있다 우리는. 그렇지. SBS 보도가 땅 터지면서 어머 뭐가 있나 보다. 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자, 또 있어요 또.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 난 모른다고 그랬거든.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뭐냐면 조민 씨가 당시에 일을 하고 나서 받은 보수가 있어요. 16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단 말이야. 그 보수를 최성해 총장이 결제해 준 게 나온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조민에게 160만 원 줄지언정 표창장만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했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 자기는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거든. 응? 그 활동을 한 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결제한 게 나온 거야. 그 당시에 조민 씨가 아예 동양대에 안 왔다는 쪽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안 왔다. 그래서 휴게소 운영한 사람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당시에 봤다고 했는데 그걸 또 증인 신문하면서 판사가 나서서 그렇죠. 당신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위증죄로 처벌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그 증언의 신빙성을 외국인 강사도 나와서 나도 봤다고 그랬지. 외국인 강사도 나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우리 그 정경식 교수 입장에서는 딸이 와서 분명히 이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표창장을 줄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 그 근거 자체를 없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최성해 총장도 난 모른다. 그래서 조 전 장관도 아니 최성해 총장이 우리 딸을 예뻐해서 사진도 갖고 다녔고 뭐 음료수도 집에 줬다. 보내주고 용돈도 그러니까 줬다.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없었으니까 그런 거를 댔었는데 본인이 결제를 해준 서류가 본인이 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160만 원의 액수는 줄지언정 종이 한 장은 줄 수 없다는 거잖아. 그게 무슨 자격증이 아니라 봉사상이에요, 봉사상. 왜 안 주냐고.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만 원은 결제해달라고 하면서 이건 위조해야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검찰 말이 안 되잖아. 정 교수 측에서는 이 표창장과 관련해서 최성해 총장한테 얘기를 했고 우리 딸이 받은 거를 분실을 했으니 새로 하나 발급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았고 야 그렇게 했으니까 표창장 새로 하나 발급해 줘 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게 딱 맞는 게 방배동에 있었고 그 PC는 동양대에 있었고 최성해 총장한테 허락을 받고 동양대에 있는 조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새로 하나 거기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딱 정확하게 떨어지거든요. 물증과 진술이. 위조가 됐다라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위조를 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돼요. 1심에서 입증 못했죠. 입증이 못됐는데도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했을 것이라고 판결을 한 거. 식으로든.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크게 보도돼야 되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 알리바이예요, 알리바이 사실은. 완벽한 알리바이가 나온 거예요. 현장 부재 증명이라 그러죠. 뻑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컴퓨터 멎을 때 있잖아요. 멎으면 어떻게 우리 전원 꺼버리잖아요. 안전 모드로 접속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뜨잖아요. 예. 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꺼졌다, 정상적으로 켜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뻑까지 않았다면 이 하드를 압수해서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검찰의 시나리오를 못 쓰게 되지.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뻑까지 제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드를 왜 가져갔다. 뻑까다고 했을까? 왜 이걸 통째로 가져가야 했을까? 여기서 멀리 나가면 그렇죠. 멀리 가지 마. 내가 멀리 나가겠다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전혀 멀리 간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흥분해가지고 지금. 저는 아직 멀리 안 간 거예요. 검찰이 여기다 손을 대기 위해서 일부러 가져간 게 아닐까? 그러지 않고는 굳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우리에서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정경심 교수 측의 방어력 의혹을 무력화한 것은 나는 틀림없다고 봐요. 뭘 봐야지 방어를 하지. 청소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초기에 경기수가 뭐라 그랬냐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면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나도 그걸 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증거인멸로 처벌을 했어요. 정 교수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었어야지 다퉈질 수 있었던 건데 그걸 아예 막기 위해서 검찰이 가져가 버렸던 거였거든요. 예, PC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뻑같다고 했을까? 가져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그다음에 그 조교한테 임의 제출 받았다고 했잖아요. 소지자 보관자한테는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있어요. 소유자는 아니죠. 보관자나 소지자냐. 근데 그 강사 휴게실에 있던 거잖아요. 김조교가 소지자나 보관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대체 PC 안에 이건 압수수색 대상은 PC 껍데기가 아니에요. 조국 폴더를 김조교가 소지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으로 김조교한테 받아갈 수도 없어요. 압수수색을 하면은요, 압수수색 목록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줬어요, 정 교수한테. 그래서 1심 재판부도 압수수색 목록을 안 준 거는 불법이다. 수많은 판례들이 압수수색 목록을 주지 않잖아요? 그럼 다 그 증거능력 날렸었어요. 근데 이 PC에 관해서는 소지자 보관자 아닌 김조교한테 허락받고 가져갔다. 압수물 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는데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IP도 숨겼어. 이거 정말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재벌한테는 지켜지지. 그렇죠. 삼성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편파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이재용이면 돼요. 네, 그러거나 이재용은 다 위수증으로 날아갔을 거야. 이거. 날아갔어요. 또는 예를 들어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겠는데 이것을 위법시집 증거라고 배제해 버리면은 유죄로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표창장이 위조되거나 이런 피고인 측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물적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PC를 가져와가지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동양대 IP가 있었다는 그런 거는 이제 쏙 빼놓고 포렌식 보고서를 조작해서 제출한다든가 PC를 다운돼 버렸다라는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통째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왜 굳이 통째로 가져갔을까? 떼려고. 아니야. 근데 IP 부분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IP를 준 건 뭐냐면 그때 그 사람이 거기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거거든. 그건 안 되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 위원님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유리한 것만 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 없었다는 알리바이잖아. 그걸 빼면 어떡해. 이거를 숨긴 것은 감옥 가야 될 일이에요. 검사의 의무 위반이에요.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전부 다 이렇게 다 내놓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너무 일관된 목적 지향을 보이잖아. 그러니까 왜 가져갔을까 통째로. 그러니까 왜 가져갔을까? 그리고 왜 안 줬을까? 왜 이 IP를 숨겼을까? 일관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장용진 기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하는 면이 있는 게 아니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SBS 기자가 어떻게 검찰이 확보하지도 않은 증거를 미리 알았을까? 그 전에 넌 너무 그게 감히 세상에 대한민국 검찰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만약에 장윤진 기자님이 검찰발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내 써봐요. 가만뒀겠어요 검찰이? 고소하지 고소. 검찰이 발견하지도 않은 증거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발견할 것을 검찰은 미리 알고 있었다. 알고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상하다. 검찰이 발견하지도 않은 증거를 잠깐만. 기자가 보도하고 벽을 좀 쳐주세요. 여기 벽 쳐주세요. 벽을 좀 쳐주세요. 동양대 IP소를 숨겼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이걸 공략해 주세요. 그다음에 PC가 다운되지 않았다. 이것도 포렌식 결과 나왔거든요. USB를 왜 꽂았어? USB를 꽂은 것도 변호인들의 포렌식 결과가 나왔어요. 검찰 입장에서 반론을 할게요. 장용진 기자식으로 가버리면 그 결과도 포렌식에 남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그 포렌식에 안 나오게 지우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제 총수가 멀리 가네.
이제 그런 얘기는 있어요. 총수가 그 USB가 제조사 및 제품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례적인 보안 기능이 탑재된 USB다라는 기사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장영진 기자가 알아서 취재해 보세요. 이 IP를 숨긴 것만 알리바이를 숨겼잖아. 이 말은 검찰이 방배동에서 이걸 조작했습니다라고 주장할 때 이미 그때 그 PC는 거기 없었다는 걸 자기들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들은 이 IP를 봤잖아. 이때 여기 없었네 이 PC가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한 거야. 검사는 피고인이 비록 무죄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는 감옥 가도 돼요. 너무 갑자기 이거 너무 뛰잖아. 인간이 없어. 내 전문이야 왜? 인간이 없어. 집에서 했다고 그랬단 말이야.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하고 집에서 출력하고 막 근데 그때 PC는 거기 없었다. 그게 정경심 교수의 해명과도 맞아요. 맞아요. 이 PC는 처음에는 집에 있었는데 동양대에 갔더니 상황이 안 좋아서 자기 PC를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거든. 그러다가 나중에는 복도로 나가서 공용 PC화 됐다는 거거든요. 그 해명과 맞아요. 맞아요. 왜 뻑 같다고 거짓말하면서 왜 통째로 PC를 가져갔냐? 왜 동양대 IP는 숨겼냐? 더 나가는 건 두 분이 하시고요. 그 질문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수색할 때도 컴퓨터 기계가 아니라 하드에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미징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막 7, 8시간 있다가 나오잖아요. 수사관들이. 그렇게 이미징을 한 다음에 변호사도 가고 피고인도 가고 다 공개된 자리에서 자 우리 이제부터 이거 까볼 겁니다. 같이 까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까야 돼요. 원본은 여기 있고 이미징한 게 있고 둘이 똑같아. 확인해서 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포렌식 할 때 입회해서 이 파일을 같이 까는 작업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듭니다. 근데 이런 거 안 한 거예요. 통째로 가서 자기들만 본 거야. 변호인단이 달라 그러는데 안 줘. 재판하는 내내 변호인단이 우리 그것도 보여주세요. 그거 좀 갖다 주세요. 계속 안 갖다 줬었어요. 이 IP를 숨겨서 조작했다는 게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보도를 아주경제가 하면 포털 메인에 딱 떠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 조국 사건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꾸냐고. 알려주질 않는데. 사실이 나와도. 얼마 전에 아주경제라는 이름이 포털맨에 한번 걸렸어요. 장용진 기자 고소당했다고. 자, 그냥 이걸로 오늘은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왜냐면 이거 계속 써먹을 거거든. 상관도 없는 조국을 계속 꺼내잖아요. 그러면 미워져요. 피로해지고. 그 양반 안 되긴 했는데 자꾸 이렇게 불리한 소재로 쓰니까 미워지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주 죽여버리는 거지. 진짜 나쁜 새끼들은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합성 섬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나일론. 정답 우승입니다. 와 정말 많은 책을 읽으셨나봐요. 아니요, 잘난 척 시리즈만 읽었는데요. 영어, 우리말, 철학, 문화, 인문학까지 여러 분야의 잘난 척하기 좋은 지식과 이야기들만 딱 모았습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교양 시리즈.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야! 소리 문제 좀 해결하라! 소리 문제 그냥 넘기면 터지는 순간입니다. 라라와 상담하세요. 20여 년의 현장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소리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공간 속 소음, 음향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음향 컨설팅 그룹 라라. 지금 검색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힘주지 마세요. 대장이 양보하세요. 언짢아진 물량은 그 부드러운 미궁 대장사랑. 자, 오랜만에 스포츠 시간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투팍 박문성, 박동희.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저는 당구 전문 회사 5&6를 운영하고 있는 오성규 대표입니다. 당구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또 당구 선수이기도 하고요. 저는 경남 당구연맹 허정한 선수입니다. 국가대표입니다. 지금까지 최고 성적 세계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 한번 했습니다. 세계 월드컵 대 우승은 어느 정도로 쳐주는 겁니까? 굉장한 일이죠.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한 선수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6명? 밖에 안 됩니다.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총 6명밖에 없어요? 네, 딱 6명입니다. 월드컵은 그러면 세계 대회 레벨로 따지면 몇 번째 정도 되는 겁니까? 월드 챔피언십이 가장 우선순위고요. 그 대회를 우승한 한국 선수는 최성원 선수. 그 다음이 월드컵입니까? 그 최 선수하고 우리 그 허정환 선수하고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제가 승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친구입니다. 둘이 하면은 이기는데 큰 대회는 그분이 우승하셨어요? 네네. 잘못됐습니다. 저는 이제 80년대 당구를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뭐랄까 일탈의 느낌이었거든요. 예?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이제 밝은 스포츠가 됐어요. 변곡점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을 하기 시작할 때. 네. 그렇지. 그게 언제예요? 고 이상천 선배님께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우승을 하시고. 그분은 근데 미국에서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롤모델 삼아서 첫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김경률 선수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국제 무대를 또 처음으로 우승을 했어요. 월드컵을. 2010년입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도 도와주고 하면서 성장을 했죠. 이 당구 채널 시청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당구 채널 보는 가구 수가 2,500만 가구고요. 2019년에 야구 축구를 뛰어넘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경기보다 가끔씩 더 나와요, 시청률이. 완전히 문화가 바뀐 거예요. 남자들은 거의 다 고등학교 때 담배 피려고 가거든요. 제가 의정부라는 동네에서 고등학교 다녔는데 뒤에 뽀빠이 당구장이 있었어요. 뽀빠이 당구장. 되게 유명합니다. 거기서 항상 짜장면이나 이제 담배와 관련했죠. 한 달에 한 번씩 학주가 떠요. 학생 주임이 뜹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막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가 TV 중계를 보는데 옷을 잘 차려 입으신 분들이 세련된 용어를 쓰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뭐 다 아시면 학구, 뭐 옷이나 뭐 우라나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 다 오르니까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2007년에 수원 월드컵을 국내에서 한번 유치를 하면서 방송에 보이기 시작했고 선수 출신이시잖아요. 네, 선수로 시작을 했는데 허정환 선수가 저보고 선수는 빨리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표님은 우승하신 적은 없어요? 지역대회 우승 기록이 있습니다. 지역대회라 하면 어떤? 충북 당구연맹. 충북 지역 예선 이런 거요? 그렇죠. 당구 100이다 200이다 하는 그 네. 점수로는 본인은 몇 점 정도 되시는 겁니까? 1000점이라고 얘기해야죠. 옆에 계신 진정한 프로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지금 대표님 그 당구는 몇 정도가 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4,500? 네. 프로들이 1000에서 한 2000, 3000 이랬거든요. 프로는 1000은 넘어줘야 되는데 최소, 예. 최소. 프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 나이 때는 좀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대회를 우승하신 적은 없구나. 우승할 기회가 있었는데 결승에서 이 선수 만나서 졌어요. 그거는 전국대회라고 할 수가 없는데. 진정한 프로가 보기에는 전국대회는 아니었습니까? 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는 프로는 안 되겠고. 저는 이제 당국의 머슴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국의 머슴 쪽으로 튼 거는 몇 년도입니까? 2002년에 이제 무역회사에 있다가 남들이 해보지 않는 걸 해보자 해서 제가 좋아하는 당구가 미개발 분야인 것 같아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구 학원 차려가지고. 당구 학원이요? 예. 400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때는 250이었습니다. (250이면) 동네에 많은 그건 대한민국에 한 100만 명 됩니다. 100만 아니 250이 누굴 가르친다고 학원을 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당구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망했죠? 예, 대신 당국에 이제 입문을 해서 봉사활동 같은 거 하면서 당구 쪽을 학원 강사도 하고 뭐 보험회사 다니고 뭐 이러면서 당구 쪽 일은 놓지 않고 계속 했었죠. 이게 연극 배우들이나 영화 배우들이 처음에
다른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우 하는 거 하고 비슷하게 딴 데서 돈 모아서 당구를 하셨구나. 네네네. 허정환 선수도 30살에 선수 데뷔를 하시고. 아, 그래요? 네. 대한민국 당구 선수들이 왜 대단하냐면요. 네. 스포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보면은 대부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세계 월드 챔피언십 우승한 최성훈 선수, 허정환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은 직장 다니면서 국가대표가 되고 자기 경비로 국제대회를 나가서 우승을 한 거예요. 아마추어였다가 대회 뛰어들었는데 자기 실력만으로 그냥 우승을 해버린 거네. 그렇죠. 어릴 때부터 훈련 받은 게 아니라 네네. 프로 당구 데뷔하기 전에 뭘 하신 거예요? 학원에서 애들 한 몇 년 가르치고. 뭘 가르치셨습니까? 저 영어하고 수학이요. 그러면 당구는 그냥 어릴 때 취미로 계속 쳤는데 빨리 늘더라고요. 재능이 남다른 분들이 있죠. 얼마 만에 천이 됐어요? 천이요? 예. 천은 제가 고등학교 때. 예. 야, 그거는 특별한 재능인데. 학원 선생님 할 때까지는 당구 선수가 아니었네요, 전혀? 네네, 아니었습니다. 그럼 프로 당구 선수가 언제 되신 거예요? 2006년도에 주위의 지인분들께서 너는 당구를 너무 잘 치는 것 같으니까 프로 선수를 하지 않겠냐라고. 처음에는 네. 동네에 당구장 주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야, 너 프로 한번 해보지 그래. 네네네. 네. 허프로 경기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2016년에 세계대회 결승전 지금 마지막 득점 남았습니다. 아,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 야스퍼스. 아, 야. 약간 잘못 맞은 것 같아요. 원래 한 번에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따당? 예, 솔직히 바로 맞추려고. 전략에서 저렇게 맞고 들어오기가 솔직히 쉽지 않은데. 네, 지금 오성규 대표가 하는 대회가 3쿠션 마스터즈라는 대회인데요.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은 2019년도에 3쿠션 마스터즈 대회를 했는데 시청률이 1.2%가 나왔는데 그날 했던 유럽 축구 손흥민 프로야구 경기를 다 제쳤는데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삼성 다음으로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당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국제대회 우승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지금 당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랭킹에 들어서 한국에서 열리는 이 마스터스 대회 오는 것 자체가 네. 우리가 마치 메이저리그 진출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구나. 네, 그렇죠. 동남아에서는 한국 당구의 위상이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월드컵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선 1라운드부터 뛰어야 되는데 우리 허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본선에 가 있죠. 그러려면은 제가 4일 동안 매일 이겨야지만이 5일차에 만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 근데 전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저는 150, 200 정도 치는데 그러면 그 수를 어느 정도 해야지 저희 유정부에서는 20분 안에 빼면 그 점수를 인정해 주는 건데 그 기준이라는 게 어딨어. 제가 우리 원로 선배님들과 요즘 젊은 선수들 사이에 낀 세대인데 우리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큐에 그 점수를 쳐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보통 10큐 이내에 그걸 끝낼 수 있을 때 근데 사구는 우리 3쿠션 선수들한테 어떤 선별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면 3쿠션 선수들이 한 큐에 뭐 1000개, 뭐 10,000개 이렇게 끝없이 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 네. 3쿠션의 어느 경기에 간 선수들은 사구는 그냥 하루 종일 치는 거예요? 네, 브롬달 선수나 뭐 쿠드롱 선수, 뭐 야스퍼스 선수 이런 레벨의 선수들은 저 사구를 치면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끝납니다. 100개든 1000개든 그냥 그렇죠, 끝내버려요. 저희가 모이는 이제 가야시. 모아치기라고 해주십시오. 모아치기. 네. 이 특출한 선수가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나. 특출한 선수는 어떻게 다릅니까? 당구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토브연 브롬달 선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브롬달 알죠. 세계 탑 레벨을 36년 정도 유지하신 그분이 허정환 선수한테 하는 말이 네가 당구를 제일 잘 친다. 그런데 넌 너무 마음이 착하다. 당구로 독하여지는 게 어떤 거예요? 두 선수가 아무 말 없이 당구만 공만 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이 있어요. 프로 선수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치열한 기싸움이 있어요. 저희 일반인들은 그거는 이제 말공격을 하잖아요. 말겐세이. 그리고 말겐세이라고 좋겠다 돈 따먹어서 막 그러면서 집중력을 흐트린다든가 그게 안 되잖아요. 프로는. 이제 더 일반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공격들이 들어오죠. 어떤 선수는 뭐 갑자기 바나나를 꺼내서 먹는다든지 사탕을 꺼내 먹는다든지. 바나나 가지고 공격이 됩니까? 아니요. 그게 굉장히 예민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엎드려서 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초크를 들어서 칠한다든지 타는 레벨일수록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뭐 자연스러운 행동들인데 이 선수들끼리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갑자기 뭐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든지 상대가 치는데 손을 올려 땀을 닦는 것도 신경이 거슬린다는 거죠. 거슬릴 수 있죠. 제가 이제 스트로크로 슈팅을 할 때 앞에서 이제 방해를 하면은 당구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착하다는 것도 무슨 뜻입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너는 실력은 세계 탑인데 착하다. 이게 의미가 뭐지? 국제 무대에 가서 같은 한국 선수들이 부딪혀가지고 정말 마지막에 진짜 이기려고 막 기를 써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본인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이제 밀리는. 우리끼리인데 스스로가 좀 독하게 그런 거를, 내가 반드시 저걸 가져가야지. 이 독한 그런 마음을 못 먹어요, 잘. 그래서 당구판에서만 40년 동안 정상에 있었던 선수니 그걸 알아보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우리 허프로가 보기에 국내에 본인과 이 같은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층이 몇 명이나 됩니까? 냉정하게 한 10명 안쪽? 10명이나 돼요? 세계 탑 클래스가 우리나라에? 허프로하고 최성훈 선수들이 이제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고창급에 속하고 지금 이제 김행직 선수, 조명호 선수, 김준태 선수 이런 젊은 선수들이 20대 선수들이 20대가 이미 세계 무대에서 김행직 선수 같은 경우는 벌써 월드컵을 3번 우승했어요. 20대인데? 네. 그분을 모시고 오시지. 네, 근데 앞으로 우리 허프로는 더 나올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네. 그래 내가 안 나온다니까. 계속 나가자고. 20대가 3번 우승한다는 게 대단한 선수예요. 왜냐면 전 세계 무대에서 월드컵을 3번 이상 우승한 사람이 세계당구연맹 역사상 단 6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대에 그걸 도달한 거예요? 네, 20대. 그 선수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 김행직 선수를 허정환 선수가 이겼어요. 네. 또? 네. 상성이 있나 봐요, 선수들끼리 또? 네, 그죠? 제 플레이가 만약에 템포가 한 2라면은 상대 선수가 만약에 템포가 1 정도로 느린 선수가 하고 이렇게 대적을 하면 제가 그 선수한테 페이스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리는구나. 네, 제 템포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거는 시간 갠생이. 이거 진짜 짜증나거든요. 예. 프로들 사이에서는 템포가 너무 안 맞아도 잘 안 된다. 그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 스트로크도 상대방의 스트로크가 제가 왠지 저게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구질을 날리면은 그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인데요. 상대가 공을 치는 걸 보면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는 게 뭐예요? 제가 평소에 잘 안 되는 그런 구질들이 그 상대방의 선수가 너무 깔끔하고 완벽하게 들어가. 야, 저건 안 될 텐데 했는데 그걸 너무 손쉽게 해버리면 뭐 기에 눌린다든가. 그렇죠. 말리는 거잖아요, 말리는 거. 네, 그렇죠. 심리적인 거네. 저 사람이 나를 이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심리가 갑자기 들어버린다든가.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멘탈이 아주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그러면 3번 우승했다는 김행직. 그 김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의 각별한 점은 또 뭡니까? 김행직 선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당구를 아버지가 당구장을 하셔서 시작을 했고 아버지가 당구장. 네. 이미 중학교 때 세계 주니어 선수권을 우승했어요. 세계 주니어 선수권은 참고로 만 21세까지 나온 거거든요. 거기다가 워낙 당구를 잘 치니까 한 체대 특채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당구 특기생도 있어요, 요즘? 네, 지금 있습니다. 근데 김행직 선수가 대학교를 안 가고 유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럽에는 축구처럼 시스템이 똑같아요. 분데스리가 있고 그 벨기에 있고 2부 리그 있고. 예. 프로팀에 가서 거기서 이제 1부 리그 선수로 뛰면서 훨씬 더 성장해서 왔죠. 그래서 이미 20대 초반에 국내 랭킹 1위를 찍은 선수입니다. 그 친구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허프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행직이 데리고 가라.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남다른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구 치는 사람들 한 300, 400, 500 이걸 넘어서는 게 아무리 오래 쳐도 안 돼. 뭐가 다르냐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 노력이죠. 노력으로 안 되는데. 아니. 황문성 해설위원 노력으로 됩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150이 지금도 150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제일 잘 치는 사람이 400 치거든요. 일반인들은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 이상 넘어가는 선수는 뭐가 다릅니까? 축구로 보자면 네. 축구 모든 선수들이 다 노력하거든요. 네. 그런데 모두 다 노력한다라고 해서 메시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게? 제가 일본의 논문을 이거 보고 왔는데요. 당구 선수들의 동체 시력이 다른 스포츠 선수를 압도한답니다. 동체 시력이 예,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동체 시력인데 야구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는 동체 시력이 좋아요. 공이 날아가는 거를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동체 시력. 그래서 은퇴할 쯤의 선수를 보면은 공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당구 선수들의 동체 시력이 다른 종목 선수보다 높고 또 하나는 동체 시력이 왜 필요하지? 공 안에서만 도는데? 공이 회전되는 거를 인간의 뇌가 기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쳤을 때 공이 어떻게 그렇죠.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따라가서 그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서 그리고 기억한다? 또 하나는 제가 주목했던 게 이게 힘의 배분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의 차이를 다른 종목 선수보다 더 잘 체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 당구장 알바를 했거든요. 저도 했습니다. 아짜 알바. 그때는 알바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알바를 했어. 당구대 열심히 닦고. 네. 닦고 이제 공 닦고. 그 술을 한잔하고 오시는 분들 이제 상대해주고 죽방 치고 돈 벌고. 그 매일매일 치는 거예요. 치는데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아, 이거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고 내가 그때 느꼈었거든요. 공감각? 공감각? 네네. 각을 보는 시야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야 당구를 잘 치지 근데 않을까. 참고로 허정환 선수가 노래도 잘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노래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잖아요. 예전에 당구를 배울 때 원로분께서 음악적인 리듬감이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수들이 예. 박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당구를 잘 친다. 그렇죠. 최성원 선수 같은 경우도 뭐 노래를 하는데 보면은 박자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리 허정환 선수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 이론이 참 신뢰가 안 가요. 그리고 길을 보는 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던데요. 차수들은 안 보이는데 그 길을 찾아서 너무 쉽게 치시더라고요. 공간 뭐 지각 능력 그리고 손의 감각의 미세한 차이. 네네. 흔히 말해서 뽀록이라고 하잖아요. 뽀록. 네. 내가 이렇게 치려고 안 했는데 우연히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면 저는 인사를 하라고 배웠으니까 인사를 하는데 프로들도 인사를 합니까? 네. 하나요? 네, 정중하게 합니다. 근데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한 번씩 감춥니다. 상대방이 봤을 때 저거는 뽀록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인사를 안 하죠. 저는. 네. 아, 이 사람 독하다 이런 선수가 있어요? 랭크에 있으신 분들은 독하다기보다는 그 게임에 집중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씩 흐트러지거든요. 무아지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한 번씩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게임이 안 풀리는 거죠. 같이 경기를 하면은 막 숨이 막힙니다. 아, 그래요? 클래스 선수들 만나게 되면은 그 카리스마와 그 기에 눌려가지고 내가 뭘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저는 제가 딱 한 번 그걸 느껴본 선수가 아까 허정환 선수가 경기했던 그 딕 야스퍼스 선수 있죠? 예, 야스퍼스. 제가 그 미국 B급 대회 나갔다가 그 선수랑 본선에서 한 조가 됐는데 예. 그 선수 35점 치는 동안 제가 한 12점 쳤거든요. 근데 하이런이 1점이었어요. 매번 한 번. 한 점 치면은 뭔가 누가 뒤에서 땡기는 것 같아요, 막. 그 선수가 치면은 다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숨이 막히는 그런. 예. 어쨌든 허정환 선수가 그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이기고 그 대회를 우승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저런 기를 느낄 때도 있어요? 저는 전혀 느껴본 적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막 그 기가 오가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네네네. 우리 이제 오 대표님의 이론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계 최고는 누굽니까? 뭐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딕 야스퍼스 선수죠. 그러면 우리 그 20대 김프로는? 김행직 선수, 조명호 선수, 김준태 선수, 우리나라 20대 이 세 명의 선수는 향후 세계 랭킹 1, 2, 3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 정도예요? 세계 랭킹 1, 2, 3위를 휩쓸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10위권 언저리에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쓰리쿠션 당구에서는 전생의 무대를 그 휩쓸 선수들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허프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도. 일단 저도 아직 쳐야 되기 때문에. 세계 랭킹 항상 20위권에 들어 있어가지고 국제 뭐 마스터스 대회 같은 데는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0위 안에는 어쨌든 들어 있어야 세계 레벨에서 알아주고 그렇죠. 여기저기서 초청해주고 그걸로 먹고 살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대회 갈 때 시드가 배정되면은 그 여행 경비도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국가는 어디가 제일 잘해요?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그다음에 뭐 스웨덴의 토브연 브롬달.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과거에는 상당히 우리보다 높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한테 완전히 역전당했죠.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면 항상 뒤처지더라고. 네. 일본 선수들은 붙어보면 어때요? 일본 선수 중에는 레벨이 높은 선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당구를 쳤을 때는 당구 용품 국산 안 쳐졌거든요. 네. 요즘은 어때요? 우리 국산 당구용품은 정말 우리 당구인들한테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왜냐? 사실 11년, 12년 RGP 대회인가? 그때 김행직 선수, 허정환 선수, 최성원 선수가 국제 무대에 초청 대회인데 한번 돈으로 밀어넣은 적이 있습니다. 스폰서를 해주고 우리나라 선수 3명만 넣어달라. 근데 그때 최성원 선수가 와서 우승을 했어요. 그때 이제 도와주시는 회사가 큐만드는 한바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구업계라는 게 동호회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구나. 네, 예전에 어려웠기 때문에 서로 막 도와주고 그랬죠. 막 그때 저희도 외국 나가면은 서로 챙겨온 거 음식 모아가지고 같이 호텔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그러다가 이제 호텔 전기 다 나가고 막 예전에는 뭐 선수들끼리 돈 모아서 그걸로 상금 해가지고 대회를 치렀어요. 자기들이 돈 내서 네. 서러운 시절을 오래 겪고 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한 식구 같은 느낌이 있는 거군요. 당구는. 그렇죠. 막 20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네. 그 친구들은 마음대로 잘 안 드시는군요. 우리 김행식 선수요? 예. 제가 형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오래전부터 내기 당구 같은 거 하면서 짝대기라고 부르거든요. 돈 내기 하는 당구에서 절대 지지 않는 전설의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당구장 돌아다니면서 그날 자기 벌이해서 가고. 네, 근데 그 시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전에는 조회를 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선수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어디 다른 지역에 걸어서 혹시 이 사람 이런 사람 나타나는데 야 아느냐 그 동네 짝대기냐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는 지금은 온라인이 너무나 발달을 해가지고 바로 노출돼서 그런 전설적인 짝대기 중에 지금 프로의 눈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레벨 사실 못 따라가요. 그 짝대기라는 것도 프로의 탑 클래스 못 미친다. 그럼요. 네. 축구도 도봉구 메시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정말 잘 찬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말에 프로 레벨들하고 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판판이 깨지니까 전설의 짝대기 이런 명칭이 붙은 거지 지금 프로의 레벨은 도달하지 못하는 거군요. 그럼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월드컵에 우승한 분들만 몇 분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그렇게도 재밌죠.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그럼 빠져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세계다. 이 선거 이후의 첫 방송인데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이렇게 선거를 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조선일보 같은 데서 또는 무슨 보수 평론가니 또 무슨 여론조사 전문가니 와가지고 손에 돌멩이를 쥐어줘요. 저기다 던지라고. 내가 느끼는 답답함을 누군가한테 돌멩이를 던져서 해소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쓱 와가지고 귓속말을 해준다고. 야, 저기다 던져 하고 돌멩이를 주워준다고. 냅다 던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망하는 길이야. 그게 사방팔방에 돌멩이를 던지면서 서로 얻어맞는 거거든. 돌멩이를 던지지 말아요. 당분간은. 차라리 월말 김어준을 들어. 지금 주의해야 할 것은
누군가 귀에다 대고 야 여기다 던져하고 손에 쥐어주는 돌멩이 그거 냅다 던지는 거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흐르는 물처럼 흘러서 끝없이 이어져 벚꽃이 다시 피자 만나리라. 눈이 멀리 날아가 내 맘 전해줄 네가 봄바람만이 아무 말 없이 안아주네.